내 아들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해하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켜고 떠나십시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합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기쁨으로. 우리 엄마는 행복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프리랜서 작가 또는 편집자로 재택근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그 경험 덕분에 이제 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고 있다. 게다가 제가 출판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매일 돈이 거의 없었고 어느새 상당한 금액의 저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프리랜서 활동은 불안정하지만 다행히 큰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실제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출판사에 근무하던 중 남편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제 막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나의 열정은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직장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다이스케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랬다.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이스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다이스케의 진지한 태도에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매력을 느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다이스케를 만난 지 몇 년 후 나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어요. 프리랜서로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나와 꿈을 쫓는 다이스케 서로를 격려하며 집안일과 생활비를 절반씩씩 부담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직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다이스케는 요시잔의 가족에게 자신이 행복한 작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좋은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떤 다리나 기둥에도 닿지 못한 채 출판사에 가져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돈을 지불했다. 상을 신청하더라도 2차 선발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그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다고 확신합니다. 늘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는 다이스케의 마음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다이스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낙천적인 작가로서의 다이스케의 행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요시잔의 가무는 몸이 좁아졌습니다. 요시치카는 다이스케가 아동 작가라는 이야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를 폐쇄적이고 쓸모없는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 요시는 그녀를 자신을 사랑하는 작가인 남편의 부양을 받는 쓸모없는 아내로 본다.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시각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노리에게 익숙한 작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요시의 태도는 점차 높아졌다. 시댁에 나타날 때마다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 집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프리랜서라서 재택근무를 해요 있습니다. 또 가사분담은 결혼할 때 다이스케와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일을 별로 안 해서 그냥 대꾸하고 집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쁜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생활비니 뭐니 다 다이스케가 챙겨준다. 당신은 백수이고 매일 고급세의 아들과 놀아주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즉시 떠나주세요. 평소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내던 남편이 밖에 나가는 흔치 않은 날 중 하나였다. 인테르 큰 소리로 전화벨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랬다. 뭐라고? 우선 인터폰이 울리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쁜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라는 동안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또 그런 거짓말을 했고 나도 알아요. 당신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집안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말을 듣지 않는 시어머니는 싱긋 웃으며 나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준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혼을 신청하십시오. 그것도 아들이 채워줬어요. 그게 다야.
걱정하지 마세요. 생활비는 매달 제가 드릴게요. 아 맞다. 정말 매력없는 아내다. 다이스케에게 조금 더 감사하고 오시오처럼 행동하세요. 가져가지 않으면 버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이스케가 당신을 버리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던 일에 나는 거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것을 삼킬 수 있었다. 그런데 생활비의 대부분을 버는 사람이 바로 나이고 집안일도 대부분 내가 한다. 나는 누구입니까? 다이스케는 나쁜 직업도 없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지만 나는 그 말을 삼켰다. 처음에는 다이스케 없이 살았고 온갖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명백해졌고 최근에는 시댁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이스케와 내가 시댁에 갈 때 준비한 음식은 다이스케를 위한 음식뿐이다.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게 일반화됐다. 게다가 내 친척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뿐이었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돈 버는 건 쉬운 일이고 즐기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게임을 하면서 번 돈이니까 엄마한테 좀 써도 괜찮아요. 인색하지 마십시오. 다이스케, 내 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좋아요. 비록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집에만 있으면 월급도 받기 때문에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다야. 다이스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이스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등을 바라보자 내 안에서 뭔가가 찰칵 소리가 들렸다. 이혼하자. 지금까지 내 양심과 양심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도 다이스케는 사실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스케마저도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나도 알아. 다이스케는 작품을 쓰겠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 방에 머물지만 원고를 끝내지 못한다. 이 한마디도 쓰지 않고 매일 3가지 게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누구보다 내 일에 대해 진지했고 최대한 흥미로운 글을 쓰고 싶었다. 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람에게 잘해주던 다이스케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의로움과 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를 놀리는 다이스케가 있을 뿐이에요. 다이스케가 들키지 않도록 몰래 싱글들을 위한 아파트를 찾아다녔다. 내가 해냈어. 다이스케 몰래 싱글들을 위한 아파트를 몰래 찾아다닌다. 나는 결정했다.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원할 때마다 이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물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흥미로워 보이는 방을 발견하고 살펴보기를 마쳤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가 외출 중일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스케가 없을까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어느 날 다이스케가 외출 중일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힘차게 인터폰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기중심적인 표정으로 거기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나는 제발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실직했고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도요. 그런 쓸모없는 아내와 황홀한 작가 다이스케가 어울릴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것은 오해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내 말을 가로막고 계속 말을 이었다. 집을 떠나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래야 바쁜 다이스케가 매일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그 여자도 그를 보살펴줄 수 있을 것이다. 보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들 그 여자인가요? 남편의 어머니? 다이스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음식을 내놓을 땐 양념이 강하고 청소를 할 땐 자존심이 남는다. 너무 시끄러워요.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스케와 함께 여기 살고 있고 그 여자는 어딘가 요양원에 갑니다. 나도 그들이 들어오길 바랐다.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다이스케가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저렴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 방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떠나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나에게 건넸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얼마 전에 썼어요. 당장 아이와 이혼하라고 했어요. 다이스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작성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불쾌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혼 서류를 확인해보니 다이스케가 정말 그것은 편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용 보트의 의미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아마도 현재의 삶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건 쉬울 거라 확신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토론을 준비하고 긴 전투를 준비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혼 서류를 쉽게 받아 작성했는데 시어머니가 페이지를 놓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곧 평소의 힘을 되찾았고 이해하셨다면 즉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는 남겨두세요. 어차피 다 다이스케 돈으로 산 거겠지. 당신은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짐을 싸서 아까 말했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나는 이사했다. 이사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이혼 서류도 제출했다. 이로써 저는 무사히 새로운 삶을 스스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일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삶이 너무 편안합니다. 나는 놀랐다. 왠지 내 작업 코너가 평소보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혼자 생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평소처럼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이스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을 때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어요. 다이스케는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불쌍한 목소리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랬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한 나는 다이스케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 직후에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통화 거부 설정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도 변경되었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안건 코너를 지나갔는데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매각되면서 집은 뒷공간이 없는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텅 빈 안건 코너를 보다가 우연히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치카를 만났다. 현지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의제 섹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업자이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바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럽고 매일 늦게까지 사람들의 소음이 들릴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했다. 분명히 소음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고생했어라고 말한 뒤 서둘러 나갔다. 나는 말했다. 나는 또한 이전 의제에 등을 돌립니다. 아마도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했던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이름 고칠 수 없게 되고 거짓말이 겹겹이 쌓이고 그 거짓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다이스케가 쓴 소설보다 훨씬 흥미로운 전개다. 그게 다야? 작은 계기가 파격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흔한 전개지만 작가는 희망의 다이스케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허구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했던 거짓말로 나 자신을 파멸시키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 것 같아요. 아, 비샤.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여동생 요코가 다가와 갑자기 나에게 잔을 내밀었다. 와인을 쏟았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전 남자친구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라 타라. 아니요. 마술적으로도요. 웃을 수 있을 정도로 한심해요. 예. 최근까지 나고야 가문의 집이었던 결혼식장에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다. 일선이와 한 자리에 맞춰 입었던 기모노에 일그러진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콤한 충격으로 머리가 멍해졌다. 이 기모노는 우리 어머니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화가 나서 웃고 있는 여동생을 공격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나는 행사장을 뛰쳐나가고 있었다. 나는 근처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거울에 있는 먼지를 살펴보았다. 상태를 확인하세요. 가슴부터 오비까지 아름다운 냄새를 물들이는 잔혹한 붉은 얼룩이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억과 그 부드러운 미소가 짓밟힌 것 같아요. 그랬어요. 분노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여동생도 이에 동의한다. 언니와 잘 어울리는 남편조차도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꼭 입도록 할게요. 저는 나오코입니다. 나에게는 나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 나는 이 여동생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를 닮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 언니로 알려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나는 거기로 갈 예정이다. 그때가 아마 내 여동생이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 패시였습니다. 나는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그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랬다. 어느 날 나는 내 여동생이 내가 입었던 옷을 위해서 아래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놀랐다. 게다가 그 당시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말했다. 자매님, 저를 흉내내지 마세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니면 불쾌하다고 말하세요. 나는 버릇없는 여동생에게 반대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니는 기분이 좋지 않아 방에 갇혔습니다. 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누나라고 혼내셨고 저는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언니의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사과해주세요. 다시 오세요. 나는 이미 이혼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혼 서류에는 분명히 당신의 글씨가 있었죠. 그것은 단지 약간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숲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이스케가 쓴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혼은 이혼입니다. 매일 놀고 편안하게 일하고 집안일도 쉽게 하지 않는 아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괜찮아요. 나는 다이스케의 어머니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정말 불만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나빴다. 엄마들은 나를 나만의 작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돈으로 살아갈 생각으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시설비까지 달라고 해서 그런 돈이 없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좋아요. 제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마 아빠는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녀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즉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구나. 다시 오세요. 다시 같이 살자 해보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미 이혼했어요. 이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몇 번을 거절해도 다이스케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달라붙는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혼했으니 낯선 사람이 됐어요. 내가 다이스케에게 그렇게 말했지. 그러자 다이스케가 전화기 반대편에서 큰 소리를 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혼해줄게요. 하지만 이혼할 예정이라면 아마도 나를 돌보기로 되어 있던 부모님의 간병비와 의사의 진료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혼하실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니 당신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키도 게다가 당신이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혼을 했으니 내가 우레코 사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님은 나한테 혼나셨고 정신적으로 상처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이기심과 이혼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세요.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나를 갇힌 사람, 쓸모없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넌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상처를 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에게 없는 것으로 놀림을 당했고 친척들과 친척들 모두에게 나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너보다 내가 더 상처받았어. 당신은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기꺼이 나를 놀리려고 했고 이제는 나도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소비자 금융을 비롯해 어디서든 빌릴 수 있겠죠. 가끔 전화를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담을 나눈 후 아버지는 바로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코는 결혼한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축하해요.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별로 감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심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료스케.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묻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언니와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
류스케에 대한 감정은 이미 폭발했지만 그녀의 전 애인은 이제 가족의 이복형이 되었습니다. 되기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하기가 꺼려졌다. 언니에게 빼앗겨 헤어진 언니와 전 남자친구. 이 둘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당신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언니의 맑은 무대예요. 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해 주시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마지못해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소파에 쓰러져 심호흡을 했다. 나는 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전히 조금 주저했습니다. 아빠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견디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생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일로 변할까봐 두렵다. 나는 몸을 일으키면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와 전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이 자꾸 생각나서 그러지 못해요. 다른 것을 생각해봅시다. 먼저 결혼식에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입었던 파티 드레스가 있어요. 그 이후로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랍장에 손을 얹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나는 서랍장 꼭대기에 있는 종이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내가 입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패키지를 열면 반짝이는 자수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기모노가 등장합니다. 나는 고급 천을 들어 몸 앞에 들고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모노입니다. 기모노를 입으면 몸에 입을 수 있어요. 기모노를 입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결국 옷장 속에 오두막이 되고 만다. 게다가 제가 이 기모노를 받았을 때 이모님은 아주 비싼 기모노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게다가 그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러니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나카타 카이가 이 기모노를 입으면 어머니의 몸에 입을 수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이 기모노를 입고 계시지만 제 여동생도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 아이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기모노를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날, 신랑 신부는 예배당 좌석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인사를 했어야 했을 텐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됐어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엄청 긴장되네요. 이 시점에서도 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신부와 신랑이 방에 들어오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은 허사였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엄숙한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따뜻한 햇살을 등지고 두 사람이 들어온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동생, 그녀 옆에는 전 애인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좀 더 성숙해 보였다. 알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연인이 아니더라도 애정의 감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해요.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의 서약을 따뜻하게 지켜봤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경기부양 빌딩이 완공된 후 잠시 후 관람이 시작되고 테이블 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 언니와 류스케는 테이블마다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조금 긴장된다. 머릿속으로 단어들을 정리하던 중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그 단어들이 나타났다. 여기 있어요. 언니, 당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축하의 마음을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두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면 굳이 단어를 찾을 필요도 없죠. 과거의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축하할 시간이 되면 축하합시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나오코,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류스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라이오제옥는 나를 위해서 아래로 바라보며 둘 다 함께 걷습니다. 기모노가 너무 아름답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른이 되어도 미소는 변하지 않고 조금 낯설다. 말을 주고받으니 마음속에 맴돌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하, 그건 사실이에요. 그 순간 웃고 있던 여동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언니가 나한테 뭔가를 던졌어요.
내 닭날개에서 솟아오른 염색된 나무가 행사장 전체에 퍼지더니 잠시 조용해졌다. 누나의 손에 와인잔이 들려있는 것을 알아보고 나는 나에게 부어진 것이 아까 나에게 제공된 적포도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넌 아직 처음부터 다듬어지지 않았어. 미쳤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한심해요. 나는 언니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우리 어머니의 소중한 헌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여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용을 지불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나는 주변이 떠들썩한 가운데 앞에 서 있던 언니와 언니의 남편을 밀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둘러 근처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거울로 먼지 상태를 확인한다. 가슴부터 오비까지 아름다운 죽음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잔혹한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랬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용서할 수 없더라도 자신이 받은 대중의 지식에 눈을 감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모노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한때 소매를 통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내 마음의 기억, 그 부드러운 눈가의 미소가 짓밟힌 것 같았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동생이 여동생이면 료스케도 료스케입니다. 회장 밖으로 뛰쳐나간 그 순간 료스케도 누나를 불쌍히 여기며 웃고 있는 것을 나는 그의 눈으로 보았다. 가장자리에서 봤어요. 나는 그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도 한 순간이라도 부끄럽다. 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맞으면 나는 다시 칠 거야.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는 다시 늙어 보이려고 거울에 뱉어냈다. 나는 기모노의 얼룩을 누르고 있던 손수건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줬다. 언니 결혼식이 있은 지 며칠 뒤 갑자기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다. 버튼을 누르고 나는 간다. 그것은 밝혀졌습니다.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보살피는 동시에 장례 준비와 기타 절차도 도왔습니다. 내 여동생은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놀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귀여운 나무 옷을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나는 당황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입 밖으로 튀어나온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다. 어쨌든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유쾌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저 역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낭비나는 아무것도 할 에너지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장례식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다음날 장례식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아로코와 여동생은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데이트 중이라 늦었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고 그냥 웃는 것 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도 안 든다. 빨리 불러주세요. 그게 내가 말한 전부이고 떠나려고 했어요. 야, 내 현재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나는 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하지 않았다. 료스케입니다. 당신은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여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가던 길을 멈췄다. 그랬다. 료스케는 내 전 남자친구였어. 그 이후로. 그 남자와는 6개월쯤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점점 더 냉담해졌던 걸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내 여동생이 그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남자친구와 친구가 됐다. 결국 그녀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증거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다시 반복했다. 그녀는 내 반응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듯 지루한 표정을 지었다. 이하. 내 은하는 조금 늦어진 대답을 하고 어머니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향했다. 그것이 내가 여동생을 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언니의 행동에 실증이 나고 남자친구도 빼앗겨서 언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는 자연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고 몇 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차를 타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곧 되어야 합니다. 나는 빠르게 뛰는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 순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당황한 남자들을 무시한 채 사이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 바로 앞에 멈춰섰다. 기다렸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경찰은 도망치려는 남성들을 재빨리 체포했고 남성들은 연행됐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숨을 내쉬며 쓰러졌다. 조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손으로 눈물을 몇 방울 닦고 일어섰다. 떠나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다. 나는 그가 그것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에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나서 밝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토시 씨,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시는 료스케의 남동생입니다. 와인 사건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사토시 씨가 나를 불렀다. 그는 형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나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연히 동생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걱정이 됐어요. 료스케는 보상을 위해 남자들에게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 사토시는 즉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조은 나오코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그의 말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지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고 있다.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변호사를 고용하자 그의 심장이 다른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니를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료스케는 남자들을 폭행한 일로 명예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상 청구를 놓고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속도 화해에 이르렀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김력하다 보낸 사람과 내용을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언니가 나에게 자주 메시지를 보내왔다. 해당 내용은 대개 손해배상 청구 철회 요청이나 징계 요청 등이다. 여동생은 료스케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비교하는 경향도 있다. 그는 저축한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하고 뻔한 변명을 들어도 나는 그것을 일축한다. 이것은 그녀를 조금 반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고개를 들자 마을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내가 계속 기다리게 했나요? 그 첫눈 이후로 나는 사토시와 개인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